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 우리 행사를 주최한 우리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 그리고 문화선교연구원 저는 백광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낮 시간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저희들 2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 이 행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의 공동대표시죠? 네, 우리 변상욱 언론에 나오셔서 바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개 기독교 기관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일단 시작에 기도도 한번 해야 되고 찬송가도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한 몇 분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신 다음에 쭉 가고 그 끝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축도까지 해야 되는데 뭐 요새 세상에 챗GPT가 지금 우리의 이슈인 세상에서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다만 오늘 기독교 언론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영은 목사께서 잠깐 인사말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쓰러지셔서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마 독감이 심하신 것 같은데 인사말도 생략하겠습니다. 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라고 주제는 돼 있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한국교회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따져 묻고 AI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딱 지점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AI도 어려웠는데 이제 또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서 열광하고 또는 우려하고 하는 그 교차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또 생성형 AI가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따져 묻기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AI나 그다음에 챗GPT에 대한 이런저런 담론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뭔가 기술 중심주의적으로 논의가 되고 기술적으로 어떤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많아서 그것 말고 인간적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냐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는 또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파문을 불러일으킬 건가 또 궁금했고 그 한 가닥으로 과연 목회나 신앙의 영역에서 챗GPT 생성형 AI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가 또 어떻게 먼저 나갈 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음과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여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마련했고 계속 논의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박민서 교수께서 조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한테 쉽게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의 박민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마 빨리 시간을 잘 맞춰서 제가 재밌게 해야 이제 뒤가 재밌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순서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네럴하게 AI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뒤이어서 보니까 사 교수님이 생성 AI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교수님이 챗GPT 이렇게 나가신다고 보시고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들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 잠깐 넣었던 이유는요. 전 사실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9월에 됐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에서 5년, 텔레콤에서 5년, 더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그룹, 하나 이글스 주황색 그룹이죠. 네. 여기 그룹 AI 총괄로 있다가요. 이제 학교로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앞에는 좀 제네럴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기업체에서 했던 AI, 기업체에서 어떻게 AI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예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막 깨진 건가요? 되게 커 보이는데 자, 제가 AI가 무엇인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기업체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막 사업 총괄하고 다닐 때 다들 이제 AI가 막 핫한데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뭐라고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왜 AI를 하지? 라고 저한테 질문하니까요. 저는 딱 이러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게으르고 똑똑하게 살라고요. 네. 우리 다 워라벨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놀려면 내가 하는 노가다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일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줄이면서 그 시간 내가 쉬고 싶더라고요. 그걸 제일 잘해주는 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는 사실은요, 아주 최첨단? 또 아주 많은, 정말 노가다? 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사실 이런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사이에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애? 사실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하자면 사람과 유사한 판단을 컴퓨터가 해낼 수 있게끔 우리가 학습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마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AI가 있고요.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AI 하면 요즘 이퀄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AI라고 하는 애는 저 안에 통계도 필요하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필요하고요. 머신러닝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네. 그게 합쳐서 우리가 판단을 시키고 도와주는 게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우리 대신 사람이 학습하는 거 대신 머신이 학습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통계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표값을 구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과거 데이터를 봐서 예측할 수 있는 펑션 찾기? 네, 걔가 머신러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핫해져서 저희가 배우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원래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었습니다. 원래 딥러닝은요, 뉴럴 네트워크, 정말 뇌신경망이잖아요. 우리 다 복잡하지 않나요? 여러분 설마 본인이 단순하지 않으시죠? 똑같은 거 봐도 다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분해의 모델을 딴 머신러닝 안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에서 미국에 가서 2010년에 학위를 따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머신러닝이 막 시작할 때예요. 머신러닝 용어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제가 저희 어드바이저 교수님한테 뉴럴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드바이저 뭐라 했냐면 저한테 너 그럼 졸업 못한다고. 너 일주일까지 졸업 못한다고. 컴퓨터 키우고 가도 소용없어서. 제 연구실에 써니 되게 많았어요. 요즘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되게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다 돌리고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 어드바이저가 그래도 졸업이 안 될 거라신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못하고 그 당시 했던 게 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했어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 방법 중에 트리로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시 핫하게 됐냐? 뉴럴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건데요. 우리 아마 알파고 이세돌 기억나시죠? 제가 2015년 이게 막 텔레콤 이직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걔가 막 핫해져가지고 막 텐서플로우 쓰라고 그러고 막 딥러닝 배워야 된다고 막 이랬어요. 그때 가능이 됐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걔가 이제 출혈했다기보다 적용할 수 있게끔 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걔를 만나서 딥러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없던 이론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쓰기 위해서 있었는데 얘가 이제 GPU라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돼서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밑에 요거 빈도 되나요? 안 되네요. 요 밑에 걸 많이 쓰는데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고 본다면 머신러닝 그 중에서 영양가 좀 많은 고기. 네. 자, 그 중에 딥러닝은 조금 더 딥하게 학습한 거죠. 조금 더 최고급 스테이크. 사실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요. 머신러닝부터 먼저 배우고 딥러닝을 배우라 그래요. 왜냐면 저희 막 겁나 비싼 스테이크 요리 드렸어요. 근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거 비싼 건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 안에 딥러닝을 배운다. 근데 왜 우리 지금 딥러닝이 막 핫해졌냐? 사실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옛날에는요 데이터가 딱 정형 데이터였어요. 정형이라는 얘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요. 교수님들이랑 다 목사님 처음 뵀는데요. 사실 이게 전혀 모르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뵈서 이제 사영준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백광훈 원장님 문화선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저는 박민서 서울여자대학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 분을 구별할 수 있죠.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 데이터가 칼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얘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형 데이터가 있었을 때는 머신러닝의 웬만한 방법이 가능했어요. 머신러닝의 웬만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트리 이렇게 위에 전체가 있는데 이걸 남자 여자로 나누고요, 목사님으로 나누고요, 뭐 직업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어때요? 설마 저를 박민서 서울여대를 검색할까요? 그냥 검색에 박민서 떼어 넣으면 이미지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얘로 가지고 우리 구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성함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희 사용주 교수님과 저랑 아무것도 몰라요. 두 명만 있어요. 근데 분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힌트를 찾죠. 스무고개 하듯이. 남자니 여자니부터 시작해서 머리는 긴가 자른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아마 분류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질문이 계속 많아졌던 거예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딥하게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딱딱딱 데이터로만 구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핫하게 됐고 우리 음성, 뭐 텍스트, 이미지 이런 거 한 방에 뭐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얘가 너무 영역이 많아져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매일 썼던 예제가 다윗과 골리앗이었거든요. 다른 강연 다닐 때는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혹시 크리스천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잠깐 성경 얘기할게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장신대도 하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요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GPU랑 CPU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제가 도대체 뭔가, 왜 GPU가 나와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됐는지 그 예제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U는 약간 골리앗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PU는 다윗, 다윗이 작잖아요. 우리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는요, 큰 짐을 옮겨요. 그러니까 큰, 이게 뭐 성교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큰 짐 있잖아요. 얘를 옮겨요. 자, 얘를 건장한 청년이 한 명이 옮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막 10명 달라붙어서 옮기는 게 편할까요? 사실은 건장한 분 한 분이 쑥 들면 좋아요. 자, 그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 국내선교부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 저희 이게 같이 교회에 매일 이렇게 발송해드려요. 저희 주보도 발송해드리고. 그래서 우표가 되게 많이 붙여야 돼요. 자, 우표 붙이기 반복 작업이잖아요. 반복 작업은 골리앗 한 명이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다윗 여러 명이 하는 게 더 편할까요? 다윗 여러 명 편하잖아요. 딱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설명했을 때 딥러닝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단순하게 하나하나 단계는 쉬운데 얘가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 원리가 GPU라고 보시면 돼요. GPU는 여기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이 원리가요. 사실 이 스크린, 우리 컴퓨터에 스크린 있으시죠? 컴퓨터 스크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해상도가 1024에 768이요. 이런 게 있고요. 3048에 2000 몇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024, 768은 이게 1024의 가로개 개수인 거예요. 768의 이 바둑판인 거예요. 자, 요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계속 칼라를 찍어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3048에 2078면 어때요? 더 해상도가 높겠죠. 그래서 비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하나하나 계속 찍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작업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하나는 간단한데 쪼개서 하나하나씩 찍으면 되겠구나. 얘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원래는 그래픽 카드였어요. 실제로 그래픽 카드였고 게임 엔진에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던 애를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받다가 돼가지고 지금의 우리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 참 아쉬운 거는 내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고생은 내가 하고 있고요. 돈은 걔가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가 나올지 모르고요. 그 전에 누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 이제 끝나지 않았냐. 더 나올 것이 없다. 웬만한 거 다 해결한다. 했더니 챗GPT가 나오면서 요즘 이게 핫하게 된 거죠. 아마 많이 사랑받을 거고 이거 가진 사람이 거의 돈 버는 시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만나서 얘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AI 이렇게까지 발전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하는데요. 머신러닝을 우리 인간의 러닝이랑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머신러닝과 우리 휴먼러닝 앞에 뭐만 바뀐 거냐면요. 휴먼이 머신으로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요. 학생이 공부하죠. 머신러닝은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하고요. 학생이 교과서 보고 기출문제 보고 막 풀어요. 풀어서 어떻게 해요? 풀이법 찾아요. 그래서 걔를 잘 기억하고 암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시험 봐요. 새로운 문제를. 자, 얘도 똑같아요. 머신러닝도요. 기계가요. 데이터. 옛날 문제들, 옛날 했던 것들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해요. 사실 저 학습한다는 거 암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암기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측. 우리 처음 했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왜 딥러닝이 되게 더 똑똑해졌을까요? 우리 저기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봐서 100점 받을 수 있나요? 똑똑하신 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반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도 한 번에 하지 않고요. 한 번에 못 찾아요. 그래서 다시 백워드를 해요. 백워드를 해서 계속 학습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학습 안 해도 돼. 그걸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그 시점까지 가요. 그래서 막 딥러닝에서 최적화 함수 나오고 막 그러는 게 계속 학습한다.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차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럴 수 있거든요. 통계랑 뭐가 달라?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똑같지 않아? 통계가 반드시 같이 가긴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데이터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서 얘가 학습한다고 그랬거든요. 얘도 옛날 과거 데이터를 봐요. 근데 얘는 차이점이 저 위에 소수에서 다수를 추정한다. 요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 사실 어떠세요? 출구조사하지 않나요? 제가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보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게 나오면 우리 나이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난 저렇게 생각지 않은데 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원리예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는 전부 다 보지 않죠. 소수 몇몇을 추출한 거예요. 그거를 샘플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뭘 한 거예요? 대표값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은 같은 듯하면 다른 건 뭐냐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계속 학습을 해서 데이터가 다다익선 많을수록 똑똑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강연 다니면서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아차한 요 그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산수의 시대인가요? 수학의 시대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아차 강연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산수라고 했더니 반분은 괜찮은데 반분은 이렇게 눈이 말렸어요. 산수가 뭐예요? 그래서 산수를 안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저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의 세대와 수학의 세대더라고요. 수학이라고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수 수학 시간에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지 않으세요? 깔때기 모양? 네, 방정식 할 때. 네,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x에 3이 들어가면 y가 6이 나와요. 그럼 저 안에 깔때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플러스 3이구나 곱하기 2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 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를 넣고 8을 넣었어요. 그럼 저 깔때기가 아, 너 플러스 3은 아니었어. 곱하기 2구나. 얘가 어떻게 해요? F가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수록 똑똑해져요. 사실 저 F 찾기 저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계속 많이 들어올수록 똑똑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같은 듯 다르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건데 접근 방법이 살짝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제로 했던 폐암 환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를 잘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해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시각화한다 그러죠. 네, 시각화만 해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림으로 그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꼭 흰 도화지에다 이렇게 위치를 한번 찍어본다. 네. 그러면 오히려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찍어보는 그 일이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요, 사실 폐암 환자 예제예요. 폐암 환자. 네, 여러분 혹시 집에 암 환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이사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어땠냐면 어머니한테 그냥 병원 가보세요 이랬어요. 엄마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후회를 막 했는데 제가 이렇게 환자 샘플 하면서 막 설명하고 그럴 때 저희 같이 있던 그 교수님께서 아, 환자분들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수술하고 나면 살았냐 죽었냐만 물어본대요. 살 수 있냐. 근데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니까 이성은 작동 안 해요. 그냥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그걸 얘기해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DB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종량지표는 한 80 몇 개가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예전 기록들, 영상 기록들 합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예쁜 직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예쁜 직선을 F라고 봐도 괜찮겠죠, 함수. 네. 직선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그죠? 네. 이 직선을 찾기가 머신러닝. 한다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아 생존하구나 아니면 치료가 힘들구나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시작까지 잘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요건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갖고 왔던 이유는요. 요즘 챗 GPT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써요. 챗 GPT를 카카오톡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챗 GPT를 AI 비서에도 넣을 수 있고요. 챗 GPT를 로봇에도 넣을 수 있고요. 막 활용할 따라 달라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우리 AI 비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냐면 한 번 만들면요. 이 새로 고칠 때까지 어때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사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y = fx를 표현하면 f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x가 들어오면 y를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챗GPT처럼 챗GPT 어떻게 해요? 계속 학습하잖아요. 데이터 와서. 그 룰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F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X가 들어오면 X와 Y가 들어오면 계속 F 좋아지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F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이런 원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입학 때 입학 원서 내잖아요. 그럼 어때요? 바로 사람들이 지원하면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이게 그 해까지 그대로 써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똘똘한 애를 뽑고 싶잖아요. 그 룰은 계속 만들어줘야 되죠. 옛날 과거 데이터를. 그 룰 만들게 하는 것이 AI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는 거죠. 프로덕트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로직을 만드는 게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도는 정말 예제인데요. 제가 했던 예제들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다.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흘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야심작인데 나름 잘 골랐다고 왔는데 이거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아빠와 아들 같지 않으세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네. 사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사실 타고나잖아요. 네, 닮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30억 쌍의 유전자로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딥러닝 AI가 쓰고 있는데 그 원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30억 쌍의 유전체 서열 저 퍼즐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퍼즐 조각 어때요? 혹시 퍼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퍼즐 사잖아요? 그래서 엎어놓으면 퍼즐이 막 있고요. 3,000개 퍼즐이 있고요. 너 다 맞추면 이 그림이 나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럼 똑같이 사실 사람도 30억 쌍의 조각이 돼 있어요. 네, 걔가 있고 다 맞추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이 부분은 돼. 이 부분은 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있는 조각 중에 하나가 잘라졌어요. 아니면 하나가 다른 색깔 됐어요. 아니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원리로 우리가 사실 분석하고 병도 찾아내고 그래서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교수님과 함께 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게 잘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은 게요. 제가 이제 암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저 변이를 발견하잖아요. 그분은 사신 분이에요. 왜 거기만 고치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조각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대부분은 아직 그 변이를 못 발견한 거고 그걸 발견하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공대 교수님들 코업을 해서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예인데요. 폐암 환자분이셨고 원래 폐암 4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돌연변이를 찾은 거예요. 뭐예요? 퍼즐 조각 하나가 바뀐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서 실제 생존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했던 프로트자는 심혈관절. 사실 이분도 혈액 응고자가 더 이상 안 맞았던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뭔가 하나가 잘못된다는 걸 알아서 딱 그 되게 좋은 케이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친 케이스입니다. 이런 데는 쓸 수 있고요. 의료에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건 너무 유명하죠. OCR. OCR이 뭐냐면 사진을 딱 찍고 우리 왜 저 하나은행 쓰거든요.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어때요? 찍고 나면 알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애니웨이 어떤 곳에서 그런 문자, 글자들 다 디텍션해서 DBR로 만들어주는 작업. 이런 걸 하는 것도 다 이제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가 차량 번호판, 또 우리 진단서, 처방전, 우리 보험회사 제출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또 방금 전에 했던 신분증, 또 이런 거 좋죠. 번역 어플. 어디 외국 나갔을 때 사진 딱 찍으면 알아서 정보가 넘어가고 번역해 주는 거 이런 데는 쓸 수 있고요. 제 세대예요. 전 이 손을 잘 알아요.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는데요. 어때요? 좀 개선됐죠? 영상이 좋아졌죠. 이걸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좋아야 정확도가 좋다. 그죠? 소위 말하는 처음 본바탕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기술은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유관수 누나가 이제 현명해져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빛바래 가족 사진을 좋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도 다 AI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자율주행 같은 데서 많이 적용돼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나잇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밤에 있는 빛을 이게 좀 밝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율주행은 밤에도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밤에 분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 AI가 하고 있고요. 우리 사진 찍으면 많이 흔들리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챗GPT 안에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 우리가 그대로 그냥 만나고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뭐 NER, Name Entity Relation이라고 하는데 내일 2시에 회의실 예약해줘. 그러면 내일은 일자구나. 대상은 회의실이구나. 2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매칭하는 거. 또 의도 분류. 얘가 지금 빌딩이 어디냐. 그러면 위치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제 기계 독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약해 주는 거. 네. 감성 분석해 주는 거. 지금 챗GPT가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안에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챗GPT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추천이죠. 추천. 이거 어때요? 우리 기업체에 쓰는 ERP 시스템이거든요. 법인카드 쓰고 나면 어때요? 제가 마지막에 임원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 올리는 돈을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했어요. 저 AI 계정 추천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곳에 쓰잖아요. 사실은 알아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 그 삼성헬스를 당뇨병 환자를 돕는다고 해서 식단, 걷기, 수면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Y가 되는 거죠. F를 계산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쓰였던 예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이런 폐업 하시는 분들도 메뉴 컨설팅 같은 거 누구나 잘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쌓여져서 F 찾기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좀 잘못 써가지고 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요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AI가 되면 이제 우리는 망한 건가? AI가 이제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협적이긴 합니다. 위협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 똘끼란 표현 혹시 아시나요? 똘끼? 네. 저희 똘끼 AI가 있을까요? 제가 없어요, 똘끼. 근데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시절에 리쿠트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명이 10,000명 살린다 그랬어요. 똘끼가 대박을 난다 그랬거든요. 자, 혁신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AI는 이전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혁신은 뭐예요? 사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똘끼. 저 똘끼나 뭐 우리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대체한다? 저는 사실 이거 같아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 너무 바쁘니까 우리 덜 바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대체해주고 똘끼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AI 윤리 문제 되게 많이 부각되고 어떤 분들은 뭐 책을 쓰고 막 강연도 하고 하시는데 맞아요. 윤리 문제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도 윤리 문제 있잖아요. 저는 결국은 AI 윤리가 사람의 윤리 아닐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크리스천이고 사실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사실은 쉽게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천이 됐는데요.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강연을 많이 부탁받아서 하고 다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제가 필드에 있었지만 최전 선방에 있었지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AI 시대도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냐?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 안에서 설교도 듣고 또 더 나아가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배우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AI가 잘못 학습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계속 고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AI도 같이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AI에서 드디어 이제 생성형 AI, 챗 GPT로 조금 더 좁혀서 그것을 이용자와의 관점에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학원 이름도 조금 저한테는 낯섭니다.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의 사영준 교수께서 다음 강연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사영준입니다. 저기고요.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찐으로 예전부터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까지 하셨던 분이시라 아주 이렇게 기초부터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공학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학원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약간 좀 융합이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가 결국은 사회과학이 더 좋아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이제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스터디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사회과학에서 실험연구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들어왔더니 너 공대 출신이잖아. 여기 와서 한번 이런 거 한번 강의 봐봐 했었던 게 이제
포인터가 안 나오죠.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융합이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인간이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인간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맞닥뜨리고 그에 반응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사실 제가 제 신앙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 좀 비겁하나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신앙은 제 사적인 영역으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40년 동안 살고 있었고 수업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 연구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융합될지도 자신감 있게는 말씀 못 드렸고 옥성사 그 사무총장님께서 좀 요청을 하셨었는데 좀 안에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셔라. 너무 이렇게 포멀하고 공식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커버가 멋있네요. 저는 인공지능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있고 그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혹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혹은 저는 이제 가상인간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는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역할을 맡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가상인간 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가 조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겠지만 물론 신학도 하나일 거고 저는 이제 그걸 사회인지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회인지 과정 중에서 특히나 의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인화라는 이론.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죠. 오늘도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지식을 가지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변상욱 대기자님은 마치 챗GPT가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나 꽤나 많이 계시고 그리고 황민석 교수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거 똘 게 없는 거고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일 뿐이에요 하고 의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어떤 창의적인 예술적인 어떤 그런 영화 감독이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뭐 인류의 어떤 존재를 위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그 비인간 대상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인지과정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인지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접근성 기반 설명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날리지, 컨셉, 개념이 한번 활성화하면 그 활성화된 지식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추론 과정에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예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지과정은 자동적인 거예요. 사실 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알려진 바로는 그런 어떤 인지 과정은 자동적인 거여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조절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의식도 없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각적인 자극물을 보고 이 나무 조각을 보고 떠오르는 그것 안 떠오르고 다른 걸 떠올려봐야지 라고 저는 계속 시도했는데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얼굴이 아닌 다른 무엇이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이게 혹시 뭐 콘센트? 우리나라 말고 어디 외국 나가면 3개짜리 구멍 있는 콘센트?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alternative explanation, 대안적인 설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거 나무가 뿌리나 가지가 이렇게 침투해서 다른 나무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었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제서야 이거 사람 얼굴 아니고 다른 나무가 서로 간섭해서 이렇게 자란 거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PPT인가요? 아니면 PDF인가요? PPT구나.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
혹은 동적인 걸 이해할 때도 사람들은 의지나 감정들을 뿜뿜 적용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거 지금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여기 지금 예전에 1944년도에 이루어진 실험에서 심리학자들이 물론 실험 참여자들을 모셔놓고 이거 한번 영상 보세요. 뭘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삼각형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쫄았나 봐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갔어요. 저 하얀색 점은 검정색 점은 원은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라고 있지도 않은 감정을 투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미 알려진 현상입니다.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한 센스 메이킹, 의미 부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또 다른 하나가 마음을 읽어내는데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고 지금 기쁘고 슬프고 어떤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인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당연히 저희 와이프, 우리 애, 우리 부모님 삐지겠어, 섭섭했겠어, 아니면 지금 기분 좋겠어, 내가 이렇게 선물 주면 이런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그 마음을 어떤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부르는 작인과 의지 혹은 계획 이런 것들 아니면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런 것들 감정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다른 요인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정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뿜뿜 느끼는 사람들인 거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조금 더 감정적이야, 감성적이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고 남자들은 생각이 없어 이러면 조금 더 낮은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기독교 모임이니까 신은 노여워함도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곤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로서 존재하는 존재, 의지로서 존재하는 분. 로봇도 여기 있고 이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할 수 있는데 감정은 없는 것. 이를테면 개구리도 있고 저기 고양이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지식 그런 거 먹으니까 맛있어. 그런 거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아.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다른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의인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면 챗GPT를 보고 아니면 강아지를 보고 아니면 다른 저희 와이프가 지금 화나 있는 걸 보고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마 이론화 혹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일단 지식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왜 아까 나무 조각 구멍이 위에 두 개 있고 밑에 하나 있는 그런 어떤 조각을 보고 사람 얼굴을 떠올리셨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맨날 쓰다듬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눈 마주치 주시고 제가 구멍이 3개 있는 걸 제일 많이 맞닥뜨린 건 사람 얼굴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 지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는 사람한테 아꼈기 때문에 곰한테 크고 표범한테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여기 지금 원래 아까 사용했었던 그 나무 조각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이다가 아니라 얘는 뭐더라 너 곰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아닌 대상에게도 사람의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한다. 이런 거. 이게 그냥 속담에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미원 죄송합니다. 계속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어떤 거.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동기적인 요인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효능 동기라고 해서 세상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간절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새벽교회들을 가시죠.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동 자체도 사회인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가능한 약간 좀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두신 프로그램 하신 어떤 그런 행동 패턴 아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약간 저도 전율을 좀 느끼고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진 바로는 사회성 동기. 너무나 외로우면 우리는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오래됐지만 영화에 보면 윌슨이라는 손바닥 자국을 보고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이런 식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슷한 뭔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제 연구는 저는 이제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은 챗GPT가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딱
챗 GPT는 아니었지만 뭐 가상인간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사실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소속돼 있기도 한데 거기서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것 같이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챗 GPT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챗 GPT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긴 하지만 일반적인 가상인간 혹은 인간과 유사한 그렇지만 딱 인간은 아닌 그런 대상에 대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런 대상이 어떻게 현현하게 되냐면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비인간 존재가 마음찬 어떤 그런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인간을 이겨먹으려는 그래서 챗GPT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이그 제물 80%를 통과를 했대. 어디 뭐 법률대학원에서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시험을 답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챗GPT로 하여금 교수님이 채점을 했더니 삐뿔 이상은 받더래. 그게 뭐냐면 너보다는 잘할걸 챗GPT가 라고 언론이 됐던 아니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됐던 알파고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게 이제 제 연구 주제입니다. 외로운 이용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 조건들 안에서.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특히나 혼밥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서 저는 이제 99학번인데 저 때는 혼자 밥 먹는 것 좀 많이 용납될 수 없었고 많이 창피했었던 어떤 그런 거기도 한데 요즘에는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혼자 밥 먹는 학생들이 혼자 그냥 멀뚱멀뚱 보고 벽 보면서 꼭꼭 씹어서 먹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씩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씩 보고 있는 거에 핸드폰에 혹은 뭐 패드에 거기에 똑같이 그냥 벽에 나와 있고 그냥 나와 있느냐? 아니죠.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무한도전이 됐던 러닝맨이 됐던 웃고 떠들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만 뭔가 간접적이거나 한 다리 건너서거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관찰되어 있고 아주 그냥 깔깔깔대고 약간 좀 비하적으로 웃으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나왔던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더 나가면 성인들까지 그죠? 그래서 인간 간의 관계로 어떤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이런 연구가 아주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요즘에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가면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내가 섹스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다는 거죠. 그 자체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건데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재미있는. 그래서 어떤 게 알려져 있느냐 챗GPT 이전에 이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일 때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유사적인 사회작용을 한다. 유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과하더라. 외로움 엄마랑 사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은 게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를 좀 바꿔서 해석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의사사회적인 존재 사람이 꼭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거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또 간단한 실험에서는 이런 대상을 보고 요 마네킹이고 요 아주 해상도를 좋게 준비해 주셔서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사람 이게 뭐 챗GPT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샵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볼 건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고립 컨디션을 만들어서 너 외로웠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실험 참여자에게는 친구랑 행복했었던 거 다른 사람이랑 재밌게 있었던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봐. 조건을 준 거죠.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봤더니 리얼 실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 인지 능력 있어. 감정 느낄 수 있어. 의도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차이가 없었지만 아까 그 마네킹에 대해서는 외로움을 느꼈었던 외로운 상황을 상상했었던 생각했었던 회고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마네킹에 대해서 얘 의도 있어. 얘 뭐 감정 느낄 수 있어. 얘 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반응이 조금 더 높았다. 그래서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제가 이제 관찰적으로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관찰적으로 됐었던 그런 연구들을 지지하는 방향의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함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이거를 수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거든요. 페미니즘 단체나 뭐 이런 건 섹슈얼 오브젝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화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와서.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런 애들한테 감정을 느끼냐 더럽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사회적으로 그게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인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인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나면 함부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규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미디어 혹은 어떤 가상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못하게 하자라고 하지만 저는 인과관계를 바꿔보면 오직 했으면 그런 것까지 가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연구 주제는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로 마음찬 가상인간인데 가상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될까라고 질문 주시는데 저는 답이 없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만드시는 분들, 서비스 기획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그 모니터리 인센티브, 모티베이션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고 서비스 기획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그게 10개 중에 아마 9개는 망할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대박 컨텐츠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떤 그런 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 예측해보면 이 승리호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업동이라는 주인공 요즘엔 크루라고 그러나 주인공 애들 팀들에 같이 소속돼서 적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인공지능 혹은 로봇인 거죠. 재미있는 설정 중에 하나는 이 로봇은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이것도 약간 좀 그런 컨셉이 들어가죠. 얘는 남자인 것 같아. 왜냐하면 싸움을 되게 잘하거든. 힘도 좋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좋은데 피부이식을 받아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못 보신 분들 꽤 있구나. 좀 오래되겠는데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피부이식을 받고 성전환을 하죠.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특히나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건들긴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 이걸 보면 완전히 재밌는 거야. 로봇이 인간이 아닌 그런 대상이 욕망이 있다고? 그 스토리에 녹아들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외부 상상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뭐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그 감정이나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진 비인간 대상은 조금 약간 역겨움이나 어떤 불쾌함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식탐 많은 사람은 꼴보기 싫죠. 뭔가 막 했다고 막 그죠? 그래서 꼴보기 싫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어떤 욕망,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비인간 존재가 로봇이 진영 챗GPT가 혹은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욕망을 가져서 뭔가를 좋아해야 그걸 광고 모델로 쓰거든요. 우리는 코카콜라를 한 잔 기가 막히게 먹고 하긴 맥주를 한 잔 기가 막히게 먹고 하는 걸 보고 먹고 싶다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도 많이 이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는데 멋진 세단을 타고 볼보를 타고 차에 내리면서 이제 내가 나 좀 잘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거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가상인간을 가지고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런 욕망들을 뿜뿜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도 하고 싶지? 한번 봐봐. 한번 저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봤었던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들 혹은 특정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원래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든 게 블랙핑크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음악이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리뷰 리액션 비디오가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완전히 좋아하게 된 거야. 걔네들이 친절하게 다 여기가 너무 멋있다고 얘기해주거든. 그 얘기는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게 오롯이 저한테 온 게 아닌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아라고 하트 뿅뿅을 보여주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고기파인데 저희 와이프가 회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회에는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다 빼빼 말라가지고 별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같이 횟집에 가면 광어 한 점을 그것도 도톰하게 썰었대. 광주광역시 출신인데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와구와구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있으면 예뻐 보이고 당연히 관계가 좋거든요. 저는 다행히 저희 와이프랑.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와이프가 회에 대해서 보여준 그런 그 태도를 보고 저도 회에 대한 태도가 더 강한 물론 싫어하지 않았었습니다. 더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봐서도 여러분도 내가 왜 이 대상을 좋아하게 됐지? 왜 내가 공부를 하게 됐지? 저희 부모님이 약간 그런 걸 암암님이 느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뭐 이럴 때 내 가치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따라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걸로 어떤 그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선호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형성되지 않는 사회적인 소셜 인플루언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AI가
근데 가상인간이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여주게 되면 따라하게 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평가하게 하는 AI. 당연히 요즘에 생성형 AI로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고 물어보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따라할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별 차이 없더라. 사람이 얘기하던 AI가 얘기하던 이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이게 실제로 차이가 없어서 없는 걸로 나온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없는 거냐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랑 크게 차이 없다라는 게 요즘 큰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적응적인 반응은 어떨까? 되게 딥마인드라는 알파고를 만든 그 구글 자회사는 머리를 되게 잘 썼습니다. 이세돌이라는 약간 좀 이렇게 쇼맨십도 있고 상품성 있는 그런 바둑 기사를 데려다가 5대1로 발라버렸죠. 이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상도 확 심어줬었던 이런 어떤 인공지능한테 계속 지게 되는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게 이제 제 그런 그 연구 주제이기도 해서 여기서는 어떤 걸 봤냐면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속이는 디셉션 연구를 하는데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사람이랑 컴피티션을 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또 붓터치나 뭐 이런 세밀한 것도 이제는 로봇이 그냥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게 됐냐면 이런 거 한번 그림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어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붓터치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림과 붓터치가 조잡한 그런 그림 보여줬죠. 아시겠듯이 예상하시겠듯이 사람이 완전히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쁘지 않네. 사람이 아직 붓터치는 훨씬 원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렸네. 이게 뭐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비교를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뭘 잘하지? 라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부를 손으로 적고 막 이랬을 때는 전화번호 한 30개 외우지면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고 막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지금 환대하시면서 이렇게 환담하실 때 말씀 나눴던 게 챗GPT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막 우리가 숫자를 배우기 전에는 아마 더 산수학은 안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계산기가 나와서 숫자를 훨씬 더 인공지능이 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워야 되니까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를 잘한다고 해서 또 그거를 뭐 너무 우리가 열등감 같지 않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함의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딸랑딸랑한 건 그만하라는 그런 표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기다려보시죠 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거 그냥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학자적인 양심이 남아서 그런지 자,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머신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어떤 그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엄청 짱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아니면 뉴턴이나 뭐 사과가 떨어지네, 뭐 만유인력이네 막.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천체의 어떤 그런 그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천체들이 이렇게 떠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된 다음에 이해하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동네는 이런 동식물이 살고 저런 동네는 저런 동식물이 살까? 진화의 과정 중에서 그렇게 안착된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그 새로운 씨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었던 어떤 그런 누구한테 사용이 된다? 실제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힘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희귀꼬물이 되는 거고 오타쿠 되는 거고 진짜 다른 사람이랑 못 사는 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조금 더 이르다. 그런 어떤 가상의 어떤 혹은 의사 사회적인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연습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실제 뭐 결혼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에 대한 거는 인공지능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팀들 아니면 스타트업들 그런 대기업들 회사들과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거에 반응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사용할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저 발표는 여기까지 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질의응답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형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AI가 어떻게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정서나 감정적인 의식의 문제까지 해서 AI가 우리하고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발제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는 목회에 대해서 AI가 어떤 식으로 관여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김동환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동환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동환이고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저는 2010년에 AI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신학적으로 비평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뒤로 지금 10년 넘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가 굉장히 부각이 되니까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앞에 두 교수님은 이제 진짜 공학자시고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고 인문학적으로 비평해 본다는 점. 또 하나는 오늘 대상이 이제 목회자분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꾸준히 신학적인 학술 논문들로 발표해왔던 그런 신학 내용을 좀 뒤로 하고 좀 목회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시대를 좀 조명하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실천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발표할 내용은 이번 달에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에 맞게 약간 수정 보완했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판별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저도 이제 신학자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책망 어린 말씀은 어느 시대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 정답이 나와 있나요? 정답이 맞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소위 챗 GPT의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근원인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 그 흐름을 잠시 알아봐야 된다. 이 시대가 과연 챗 GPT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말이 싹 틀려면은 20세기부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한 세기를 아우르는 첨단 과학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NBC, 방송국 이름은 아니고요. 나와 있는 대로 핵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었죠. 21세기를 아우르는 첨단 과학기술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한 10년 동안 역시 이 한 세기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분류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한 10년 정도도 안 되는 동안 그러려니 이럴 것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GNR입니다.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기술들은 지금 설명 안 해도 제목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세기에 세 가지로 한 세기를 요약할 수 있었던 시대랑 달리 지금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많은 기술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IT 기술이 최고인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죠?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인지과학, 소위 뇌과학, 인공지능 직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오늘의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기술이 지금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즉 GNR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시대가 21세기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흐름으로써 알아야 된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기술은 오늘의 화두인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따라서 아까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너희가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물은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AI 시대고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챗 GPT 시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챗 GPT 시대라고 하니까 역시 올해 초에 화두가 된 이것이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챗 GPT가 딱 나온 게 이게 인공지능 이슈가 된 첫 사건인가요? 맞나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죠? 예, 아까 직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 사건이 그 전에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이요? 알파고, 어떤 분은 알파고 사건, 기계 편을 두고 어떤 분은 이세돌 사건이라고 하시네요. 예, 바로 2016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된 게 2016년이네요. 맞나요? 맞나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서 깨야 되는 그런 큰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은 갑자기 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세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그냥 사라져가 트렌드도 아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유사하게 빵 터져가지고 챗 GPT 아닙니다. 제가 줄기차게 10년 넘게 항상 말하던 거죠. 기술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했고 20세기에 소위 첨단 과학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 나름대로의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기술이 처음에 화두가 됐던 때가 언제죠? 그게 공론화됐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공론화됐던 엄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195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예,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그런 새로운 기술과 시대에 대한 컨퍼런스였는데 이때 미국의 과학자인 존 메카시가 자연적이지 않은 인공적인 어떤 지성체를 총칭하는 말로써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60년대에 이르러서 급진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랜 침체기 한번 있었고요. 다시 80년대에 발전하는 듯 했으나 90년대에 거의 10년에 가까운 두 번째 침체가 있었습니다. 자, 침체가 왜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정도의 사고 수준을 돌릴 수 있는 컴퓨팅이 개발되지 않았었죠. 여기 계신 분들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삐삐 쓰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이 없으니까 역시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도 줄면서 그런 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가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됐고 지금 말하는 기계학습, 그런 머신러닝이 활발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2000년 전후니까 첫 번째 그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1997년에 IBM의 딥블루사가 당시 서구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하게 바둑이라기보다는 체스겠죠. 당시에 러시아인이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을 이겨서 눈을 가리는 이 사건이 이미 있었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 앞에 인간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11년에 IBM 왓슨에서 이게 제퍼디라는 쇼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다루는 기술인데 여기서 고수들이 나와서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맞추니까요. 네가 1등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몇 년 뒤에 터진 사건이 구글 알파고입니다. 아까 그 우리의 흐름의 인식이 얼마나 오해됐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7년 동안 주춤하다가 갑자기 챗GPT가 푹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뒤에 계속 팔로업 되는 것을 보고 계속 놀라오다가 이번에 챗GPT가 벌써 나와 정도로만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 고수라고 있는 커제가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그 같은 해에는 카네기 멜론대의 리브라토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뭐를 이겼냐면 포카를 이겼는데요. 여러분 포카라는 거를 뭐 좀 아십니까? 윷놀이만 아시죠? 기도만 많이 하시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포카는 이렇게 패를 딱 들면 상대방이 뭐를 들고 있는지 소위 페이크, 속임수를 읽어야 되는 인투이션, 직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관의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을 이겼다는 게 대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계속 발전합니다. 같은 17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 이 버전은 이전 버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혼자서 알아서 다 파악하는 것 같은 거고, 알파고 제로는 그 이전 버전을 그냥 다 이겨버리죠. 그 다음에 알파스타가 2019년 초에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게이머들을 계속 이기고 있죠. 뭐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2019년 겨울에 무슨 사건이 터졌죠? 벌써 잊어먹으셨나요? 마스크를 이제 한두 번만 쓰니까 잊어먹었네요. 코로나가 터졌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진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기술적으로. 왜요? 그동안 발전된 기술이 훨씬 먼저 앞당겨 활용되어야만 하는 시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그래도 많이 좀 보수적인 교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21년에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최대의 SNS 회사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주춤하니까 어떤 분들이 메타버스는 이제 지나갔나? 이제는 좀 들으시면 알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직전에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 교수님이 강의하셨고, 저도 그 원장님이랑 저번에 강의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럼 뭐 성황대가 메타버스 대학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이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인공적인 데이터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 기술로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메타 철치 뭐 이런 얘기 좀 여러분 들으셨죠? 예, 못 들으셨나요?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총체적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챗GPT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만 알아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시대구나라는 시대 분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측이 가능하죠. 챗GPT보다 또 엄청난 어떤 신기술들이 나타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 분간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는 말씀대로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괜히 두렵고 놀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분간할 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시대적인 흐름만 분간하느냐? 좀 그 기술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인문학자가 직전에 다 설명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되게 팔로우하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짜 와, 이런 비유도 하는데도 제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말하면은 잘못 말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죄송하고 해서 지나는 가겠는데요. 여러분 뭔 모르면 용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 모르니까 제가 용감하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문장 하나로 말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경험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소위 정보를 입력해서 그 다음 점점 자기 스스로 학습해 가잖아요. 바로 그 기술이 그냥 인공지능의 소위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좀 들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이제 시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까마귀 이러면은 까마귀를 몰랐을 때 이렇게 사진으로 까마귀 사진을 막 보여주면 이게 까마귀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진을 보여줘도 까마귀 하죠.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까마귀 사진을 휙 돌려가지고 보여주면 뭐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근데 그 다음 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뒤집은 까마귀 사진을 보여주면 그것도 까마귀 그러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까마귀랑 비슷하게 생긴 까치를 탁 사진을 보여주면 까마귀 틀렸어. 왜요? 아니야. 자꾸 보여줘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까마귀, 요거는 까치. 구분해요, 안 해요?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층이 많아질수록 소위 똑똑해진다는 거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참 좋은 인문학적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AI는 전체 음식이고,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고기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중에 스테이크다. 저도 이런 비유를 인문학적 융합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인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게 점점점 소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입력해서 그렇게 사물을 파악하는 소위 층이 두터워지면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심오하지요. 굉장히 좀 깊지 않아요? 심하고 깊으니까 딥 러닝이다. 너무 무식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맞잖아요. 딥 러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지 않을까? 멋모르게 용감하게 말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실만 알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면 파악이 돼요. 자, 제가 간단한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2016년 알파고 이세돌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2015년에 유튜브에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이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써야 돼요, GPT를. 그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공지능 그의 딥러닝에다가 여러분 벽돌 깨기 아세요? 요즘 분들 볼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하고 그랬어요. 벽돌 기술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지능 프로들한테 너 이거 해봐. 자, 얘가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합니다. 처음에 10분 동안 탁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게임을 하나요? 너무 못하죠? 저보다 못해요. 여러분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지금 기계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2시간을 돌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와우, 얘는 저보다 잘하네요. 얘보다 잘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동영상이 이게 센세이션한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단계 때문에 센세이션했던 거죠. 이제 4시간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거를 해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번 붙어보실래요? 엄폐하실 겁니다. 자, 이런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챗 GPT 기술, 이거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핵심은 프리-트레인드겠죠. 미리 훈련된, 인간이 엄청난 자료를 넣어주고 미리 훈련된, 우리가 방금 그냥 배웠다기보다 제가 말한 인문적으로 푸른 기계학습을 통해서
미리 훈련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거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세월이 흘렸으니까 소위 지도학습과 강화학습까지 넣어가지고 소위 파인 튜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대충 아시겠죠? 기계학습인데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돌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 기술 얼마나 뛰어나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쉽게 나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굉장히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활용입니다. 올바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제가 했던 기사라 좀 그런데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화두가 확 띄었을 때 저한테도 2월 초에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때 이가 3분 만에 설교를 뚝딱 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래요? 이런 질문에서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찬반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할 때입니다. 했는데 역시 기술의 수준이 빠르니까 바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복제양 돌리 교계에서는 굉장히 소위 보수적으로 어떻게 복제 기술을 하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제양 돌리가 따당 태어나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 찬반 논리가 얼마나 무색해졌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온라인 예배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면서 막 2000년 초에 야단이 났었는데 당장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니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다 도입해서 가장 그 기술을 잘 활용한 단체가 어디예요? 개신교회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 찬반 논리가 얼마나 무색했던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불과 저번 달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위스 스타트업에서는 가톨릭 성인의 이름을 딴 어떤 에게 참 인간보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가톨릭 신자들은 AI한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까지 해준다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또 말씀한 거를 말하면요, 여러분은 설교를 목회자분들 준비한다 그러면은 뭔가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좋은 자료입니다. 주석서라든지 설교문 같은 거 활용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보 수집으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얘가 그냥 알아서 다 편집까지 해줄 뿐더러 첫째, 둘째, 셋째 제시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혹이거든요. 다 해주니까. 자, 이 유혹을 피하려면은 소위 표절시에 걸리지 않도록 인용을 하면 돼. 표절의 원칙은, 저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윤리에서 그 표절 문제는요, 인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니까 그걸 다 밝히기도 어렵고 밝히기 싫은 소위 유혹이 옵니다. 다 밝혀야 돼요. 제가 이번 강의 어디서 했던 거 밝혔던 거 기억나세요? 밝혀야 돼요. 아까 했던 기사를 보면요, 또 같은 기사에서 어떤 유대인 랍비가 설교를 했더니 그것이 막 박수가 나왔대요, 밑에. 근데 이분이 랍비가 설교 전에 자신의 원고와 챗GPT 작성서를 이미 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교인들이 활용해요. 여러분 설교를 넣어봅니다, 제목이랑. 응? 이 성경 구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활용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똑같잖아? 문제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용도 하고 그것을 밝혀야 돼요. 이 작업이 윤리적인 목회 윤리적 차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AI, 챗GPT 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올라오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신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한다 그랬는데 요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소위 AI 시대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와, 역시 우리 사회 보신 분은 하시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예배당이다라고 신앙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예배당이라 한다고 어디 강연장이에요? 무슨 쇼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이 맞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모닝스타라는 어떤 교회 사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게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고 앞에 어른분들 열심히 설교를 듣네요. 역시 소위 MZ세대 핸드폰 보고 딴짓한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가정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청년 설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무슨 인용이나 뭐가 나왔는데 조금 이상해요. 정말 그런가? 급히 인터넷 리서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찾았는데 목사님 말한 게 맞네? 할렐루야. 얘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하는데 어쩐지 틀렸어. 자, 이 순간 이 테크놀로지의 소위 합리성에 대해서 그냥 그건 아니지 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가 옳지 않지 틀렸지라는 신뢰 문제까지 들어가면서 요즘 MZ세대들은 설교에 집중할 수 없고 옳지 않은 잘못된 설교, 믿을 수 없는 설교가 됩니다.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테크놀로지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프랑스의 사회학자며 신학자인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인공지능이 처음 극의 다트머스 회의에서 1954년에 1956년에 그 단어가 쓰이기도 전 2년 전에 이 책을 출간했어요. 프랑스 말로. 1954년에. 그때 테크놀로지가 지닌 존재론적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합리성, 인공성.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적, 신학적 조명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태동도 않는 때에 테크놀로지를 분석해보니 기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인공성, 시간도 없고 말 안 하겠는데 인공성 맞지요?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이런 테크놀로지들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말이 어떻게 해요? 비합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MZ세대들이 알게 모르게 이 존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목사 인공지능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고민되세요? 별 고민 안 되세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알파고 사건 뒤에 계속해서 그만 화두가 될 때 2년 뒤 2018년 통계입니다. 자동화 위협이 낮은 직업의 성직자니까 매우 안전하네요.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이런 시대인데 위험합니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자, 목사만 생각한 게 아니죠. 교인들, 그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통계에서 회계사, 높은 상위 20대 중에 19위니까 높은 것 중에는 하위죠. 자, 챗GPT 나온 뒤에 바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1위가 회계사. 무슨 말씀입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측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전의 직업과 이 시대, 이 직업이 알파고 시대와 지금 GPT가 나온 시대에 다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직업이 안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전한 직업 없습니다. 예측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 내리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진짜 끝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대 목회자 역량, 그냥 뭔가 제시를 해봐야 할 거여서 제가 한 4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엇 기억나시죠? 합리적 사고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게 저렇게 목회자분들이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부활절기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믿습니다 아멘만 할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 같은 그런 정보력에 있어서 그런 사고력을 합리적으로 가져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있는 시대라는 것을 해서 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둘, 셋, 넷은 이 시대에 부합하기보다 챗GPT와는 차별화된 목회자 역량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영적 권위.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겠지요. 근데 권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도 하는데 학생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 자녀나 손주 손녀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 목사에게 받고 싶으세요? AI 로봇 목사에게 받고 싶으세요? 자, 인간 목사에게 받고 싶은 분 손으로 보세요. 네, 나는 AI 로봇에게 받고 싶다. 아무도 없네요. 자, 제가 질문 바꿀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인간 목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세상적이고요. 세속적 권력이 가득 차가지고 요즘 사회에 막
그 문제를 일으켜서 등장하는 아유 이 교회 제 교회여서 그냥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AI 로봇 목사님은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 좋고 설교도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자, 어느 분께 세례 받을래요? 여러분 자녀, 손주? 본인이 세례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이시겠죠? 이런 거예요. 벌써 바뀌셨죠? 둘 다 아니고 뭐 어쩌건 지금 대부분 맞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될 역량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Go to basic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성생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GPT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근데 GPT는 못하는 우리는 노력하면서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기도문서금 다 써주지만 우리 기도생활이 충분히 우러러 나오니까 그런 영성을 가진 목회자를 어느 사회 누구와 비기독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성 갖춰야 되죠. 방금 말씀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윤리적인 목회관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